여러분, 3월달 강의를 할 때는, 일반 강의 시간에 3월달 강의하면서, 이론 강의를 하면서, 기본서 내용을 쭉 이렇게 봤더니요. 기본서가, 천재 있죠.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나올 거예요. 나오는 민법 정리되어 있는 천재의 양보다 내용이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줄 그어놨죠. 줄 그어놨는데, 그러다가 이제 천재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천재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따로 오후에 특강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강의실에서 천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서는, 오후에 그걸 가지고 한 이틀 정도, 강의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천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줄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문제풀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강상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민법은 천재를 가지고 강의를, 그래서 뭐냐면, 강의를 할 때 뭐 이렇게 강의 다 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파트가 끝나면 그 파트에 가는 것도 있잖아요. 쭉 보는 데는 별로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야간반 한번 했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 노트 한번 보는 시간이나, 거기 있는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나 문제풀이가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강의 노트는 뭐 어디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오지선다형으로 문제 푸는 것하고, 지문으로 보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뭐냐면, 오지선다형은 모든 문제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설명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그것은 그냥 103점은 103점 설명하고 나서 103점 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요. 나와 있는 거. 그래서 12회부터 28회까지예요. 민법은요. 그래서 28회까지인데 문제는 한 76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760문제 중에서 다 들어가 있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론 문제는 100% 다 들어가 있어요. 이론. 그래서 그냥 서술형 문제 있죠. 근데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는 80문제만 넣어놨어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 여러분 그 문제집 있죠? 문제가 답이다. 이 문제가 12회부터 18회까지 되어 있는 거거든요. 18회까지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19회부터 28회 중 10년치 중에서 80문제만 해놨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냥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0% 다 해놨어요. 그래서 민법 조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천재를 보고 나면, 뭐, 민법은 어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 70 이상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판례 같은 거 있으니까요. 나중에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오후에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너무 없어 보여요. 복사가 자주 하니까요. 지금, 민법 유학집이 거의 다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이번 주 끝나면 유학집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집을 가지고 강의를 할까 뭐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미리서 한번 이렇게 책을 미리서 보는 게 좋죠. 유학집은 뭐냐면, 유학은 단지 기본서 이런 것처럼 다르게 정리가 딱 돼 있어 그냥 암기할 수 있게끔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딕 할자로 딱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눈에 금방 띄기 때문에 강의 한번 듣고 그냥 딱 보면 그 부분만 딱 암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천재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집하고 내용이 거의 뭐 유사해요. 천재하고, 왜냐하면 그 범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두 개를 다 보는 시간이나 따로따로 보는 시간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하고, 예를 들어서 요약 노트 보고 바로 그냥 천재 보나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어느 것이 주어진 시간 안에요.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강의 시간이 몇 번 정도 되는 건지 한번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면요. 우리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목적을 보면,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의 목적이죠. 그래서 법률의 목적은 먼저 뭐가 되느냐?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 그래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됐죠? 이 확정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확정이 되느냐?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 대금이 얼마다고 확정할 필요가 없고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냐?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당장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죠? 당장 아파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2년 뒤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그 2년 뒤에 내 앞으로 뭘 하면 돼요? 등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기까지다. 이렇게 그때까지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오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오늘 당장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사회 통념. 그래서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죠. 그럼 우리가 달나라에 다 가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보면 이미 달나라에 인공지능 띄우는 사람이 띄우는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그런데 달나라를 지금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이 달나라를 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친구하고 내가 1년 안에 너하고 달나라 여행 가자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우린 것을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불능이죠. 이 불능은 또 뭐가 있냐?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것을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시적 불능. 이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이거 뭘 가지고 있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 당시 기준이 달라. 간과 불능은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원시적과 후발적은 계약 체결 당시,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이행기죠.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3월 1일이 되기 전에 건물이 멸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고, 원시적 불능은 신뢰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죠. 신뢰이익.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을이 갑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이 말이죠. 그럼 다시요. 우리가 계약 체결 시를 기준해서 그 전을 뭐라 한다? 원시적. 그 후를 뭐라 한다? 후발적. 원시적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익이다. 그러면 이행이익을 뭐라 한다? 을이요 갑한테 1억 원의 이 집을 사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처분을 해. 1억 1,000만 원에 처분하기로 미리서 예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으면 을이 이것을 병한테 팔아가지고 우리 이것을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서 등기를 이전해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을은 병한테 그것을 처분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암기해야 되겠죠.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건물이 멸실된다? 원시적 불능. 그 이후에 건물이 멸실된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 신뢰이익. 후발적은 무슨 이익?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채권법하고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객관적. 그 다음에 여기서 전부가 불능이냐 여기서 일부가 불능이냐 이런 것이고, 여기서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있죠. 여기서 원시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항상 이미 멸실했다 또는 이미 수용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원시적이죠. 그래서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죠. 전부 이것을 뭐란다? 전부 그러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을 고르시오. 무효. 그러면 이미 멸실, 이미 수용됐다. 이걸 찾으면 돼. 무효인 거.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을 찾으면 돼. 다음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찾으시오. 그럼 뭐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이라는 것을 찾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부 불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다. 그러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는 뭐가 있다? 여기서는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100평을 샀다 이 말이죠.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그래서 평당 100만 원에 100평을 샀어. 1억 원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면적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0평을 100평이라고 생각하고 1억 원에 샀는데 70평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3천만 원을 돌려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574조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일 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부가 불능이다. 매매 계약에서 매매 이런 경우는 담보 책임으로 간다. 왜?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왜 유효가 되냐? 우리가 수량이 부족하니까 대금을 깎아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액. 우리가 계약이 무효인데 대금을 감액해달라. 말이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유효일 때 돈을 깎아달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계약을 뭘 한다?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됐을 때 해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요. 일부가 불능이다. 일부. 그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때만 담보책임으로 간다. 알겠죠? 두 번째는요. 담보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담보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계약 체계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나오냐? 임대차 계약 체계로 저당권 설정 계약 후, 매매 계약 후, 지상권 설정 계약 후 이런 말. 후발적 후. 항상 후 이런 말 나오죠. 후발적은 뭐냐?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 뭐가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후발적에 관한 것은 유효이고 담보 책임에 관한 것도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시적 불능 이미 멸실했다, 이미 수용됐다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이유가 누구의 잘못이냐? 매도인. 매도인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다? 매수인. 매수인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쌍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의 잘못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느냐, 쌍방이 잘못이 없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말이잖아요. 쌍방이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구다? 제3자가 방화를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잘못했지 갑하고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우리는 채무자를 뭐란다? 아무 말로 하면 채무자는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원상회복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요. 매수인이 잘못해. 매수인이 잘못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부담.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이 없죠.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 뭐란다? 이것을 대상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후발적인 것은 뭐냐면 시험에 나올 때 이제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비교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교니까 원시적과 후발적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후발적?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무효와 유효가 비교가 되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후발적인 것은 이런 것들이 있죠.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대상증권, 계약해제, 원상여복 의무,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원시적은 뭐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치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다음 중에서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후발적과 관계가 없는 것,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됐죠? 다음 중에서 뭐가 아닌 것? 유효가 아닌 것. 유효가 아닌 것. 뭘 찾는다? 원시적. 그래서 뭐다? 이미 멸실했다. 이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앞으로 이제 수도 없이 나온 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고 말을 쓰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 이미 수용, 또는요, 여기서 교섭단계란 말이죠. 교섭단계. 그럼 교섭단계란 말은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지금 의견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원시적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만약에 채권자가 잘못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지 않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만약에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그걸 우리 뭐란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돼.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유효냐 무효냐가 나올 수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알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됐다 이렇게 해놓고 그것은 유효이다 이렇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 채무자의 매도인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온다? 그것을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 일단 유효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시험이 나온다? 무효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계약을 일단 체결했죠? 체결하면 일단 유효인데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되면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채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면 그 계약은 유효인데 일단 위험부담의 문제.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일단 계약은 유효인데 지금 뭐죠? 위험부담 이렇게 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해야지 민법 총칙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채권법의 문제가 같이 연결돼. 우리가 채권법 보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이 있고 뭐가 있어? 위험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된다 이 말이고 여기 담보책임이 있고 다 여기가 있는 것이 다 뭐죠? 채권법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연결되니까 민법 총칙과 채권법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법성은 뭐냐면 먼저 강행규정하고요. 우리가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 해.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럼요, 임의규정,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당사자가 법의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법에는요, 법조문에는 갑은 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뭐다? 갑은 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갑은 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갑은 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뭐란다? 임의규정이라고 하고 임의규정은 그 다른 합의가 계약 당사자 일방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을 임의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임의규정은 주로 무슨 법에 있다? 채권법에 나와 있는 것이 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법에 나온 것들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봐봐. 우리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데 채무불이행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그런데요, 강행법규는 주로 어디에 있냐? 물권법에 있단 말이에요. 물권법이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강행법규는 뭐냐?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권은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뭘 할 수 있냐? 그것을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한다는 것은 뭐냐? 양도하는 것은 처분하고 또는요 대여, 임대도 주고 담보 설정,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은 재산권이고 양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도성을 제한하는 것,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니까 양도 있으니까 양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가 뭐가 나오냐? 지상권을 양도 금지하기로 약속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여기 지분에 대해서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거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유일한 거 딱 하나 있다. 유일하게 뭐가 나가 있다?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의 양도를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거. 전세권.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거 하나만 빼고 우리가 물권에 관한 것을 양도를 금지하는 건 무효가 돼. 그래서 모든 국가고 시험 뭐가 나오냐? 지상권을 양도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것. 지상권. 그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강행 규정은 또 뭐로 나오냐? 여기서 효력 규정하고 그다음에 단속 규정으로 나눈단 말이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요. 그런데 행정법규에서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또 나누어요. 그래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은 뭐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죠. 법의 규정을 위반해.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죠. 위반하게 되면 공법상. 그럼 공법상으로는 뭐라고 했죠? 공법상. 그럼 국가기관과 관계죠. 국가와 관계.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뭐가 되냐? 그것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 징역이나 벌금을 문다 이 말이죠. 만약에 단속 규정을 위반하죠. 마찬가지로 공법상으로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아. 그런데 여기서 사법상으로는요. 사법이라는 건 뭐죠? 개인 간에는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이것은 무효가 되고요. 단속 규정도요. 사법상요. 개인과 개인 간에는요.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의 차이점은 또 같은 점은 뭐냐? 법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법상으로는 하나는 무효이고 하나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무효가 되는 것을 뭐라 한다?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봐. 우리가 보통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강행법규. 그때 강행법규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책을 쭉 보다 보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다 이런 말이 나와. 그때 강행법규는 뭘 얘기해? 효력 규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이고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 어느 것이 단속이고 어느 것이 효력이냐? 여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단속 규정의 경우는 뭐가 있느냐? 중간 생략 등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래서 그럼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건 어떻게 되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형사처벌을 받아요. 알겠죠? 형사처벌. 그런데요, 사법상으로는 그런데 뭐가 돼요? 유효가 돼.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하고 계약했는데 을이 또 병하고 계약했죠. 그래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유효.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유효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무허가 숙박업. 알겠죠? 이런 것들은 뭐 한다? 이런 것도 다 단속 규정으로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옛날에는 증권거래, 지금은요, 자본시장 및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증권거래법이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 1인 매매, 주식 있죠? 그래서 1인 매매하죠? 1인 매매 제한.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객이요, 증권회사한테 주식을 맡길 수 있는, 하루에 맡길 수 있는 그 양이 있단 말이죠. 그 1인 매매, 그 제한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을 뭐란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죠. 이번에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전매 제한 규정, 주택법에 관한 것, 전매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을 뭐란다?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효력 규정은 뭐냐? 무효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있냐?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4조 제1항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죠.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 이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 들어가 있었다면 국계법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말부터 어디로 이게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냐? 중개사 법령에 들어가 있죠. 중개사법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명의를 빌려주는 거 명의대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의대여가 이런 뭐가 있어요? 공중회사 명의 있죠. 공중회사. 그다음에 약사면허증 같은 거, 명의를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해요. 이런 것은 다 효력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가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승소를 하고 나중에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율락녀 있죠. 율락녀. 이 율락녀가요. 율락행위라죠. 율락녀가. 알겠죠? 율락행위. 큰일 날 뻔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율락녀가요. 이제 뭐죠? 율락녀가 뭐죠? 선불금을 받는 거죠. 선불금. 율락녀가요. 선불금 받다. 선불금. 무슨 말이겠죠? 미리서 선불금 받은 거 돌려줄 필요가 있는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우리 중개수수료. 초과 중개수수료.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이죠. 초과 중개수수료. 그래 우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은 돌려줘야 돼요. 그 부분.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면 뭐를 쓰냐? 그러면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죠. 컨설팅.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요, 깊이 따져가면 이런 중개사법에 뭐라 놨어? 중개수수를 뭐라 놨어? 뭐뭐뭐를 받는 일체의 보수를 뭐라 한다? 중개수수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일체를. 알죠?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받는 일체의 것을 뭐로 본다? 중개수수를 본단 말이죠. 왜냐? 중개업이라는 말 속에 뭐가 이미 들어가 있어? 컨설팅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컨설팅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컨설팅? 그러면 그 컨설팅에 관한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 컨설팅의 어떤 계약서에 기한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단지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가지고 일반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만약에 1,000인데 수수료는 200만 하고 나머지는 컨설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전체로 뭐로 본다? 중개수수료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설팅 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가장 간단한 것은 남편이 만약에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뭐죠? 오픈하고 그러면 아내 이름으로 뭘 하면 돼? 컨설팅 컨설팅은 다시 하나 사업자 등록을 내면 되죠. 알겠죠? 왜냐하면 중개업 속에는 이미 컨설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아마요 거의 힘들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예를 들어 제보가 들어간다 그러면 수수료지, 그게 중개 수수료지. 그것을 컨설팅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설팅 계약서 다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중개 수수료 주면서 컨설팅 계약서에 또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거의 그것은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그 다음에 우리가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현저하게 너무 이자가 많은 것으로 있다 이 말이죠. 고율. 알겠죠? 그러면 그 부분, 예를 들어서 20%가 상한인데 23%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3%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뭘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익법인이 있죠. 공익법인이 뭐냐면 학교재단 같죠. 학교. 공익법인이 예를 들어서 채무를 부담한다. 채무.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한다. 그럴 때는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돼? 허가를 받아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해야 돼.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뭐란다? 그것을 효력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는 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도 구증권거래법에서 이것도 위반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위반되면 무효이죠? 무효니까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표현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까지를 뭐란다? 우리는 적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봐봐. 우리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떠한 행위가 있죠. 그럼 그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확정할 수 있어야 돼. 확정. 그것이 가능해야 돼요. 확정되는데 가능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확정도 되고 가능도 하는데 법에 적법하잖아. 그럼 무효가 돼. 확정되고 가능하고 법에도 적법해. 법에도 적법해. 그럼 무조건 유효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법에 적법하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우리가요, 법에 이러면 처벌 두지 말란 말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법에 일부 일처제다. 있어 없어? 법에. 없단 말이죠. 법에 일부 일처 말이 없어. 알겠죠? 그것은 뭐냐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일부 일처이라는 것이 법에 없다고. 그러니까 처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왜요?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처분 법에 위반되지 않아. 법에는 적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처벌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는 위반되지 않았어도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무슨 말 지금 이해되시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03조를 보면 103조 뭐가 있다?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첫 번째 선량한 풍속이죠. 선량한 풍속, 기타 뭐라 한다? 사회 질서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뭐다? 무효가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해. 결론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무효.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절대적 무효예요. 여러분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107조하고 108조로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건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안 된다?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에 뭐가 안 된다? 추인이 안 되죠. 무효 행위에 뭐가 안 된다? 전환도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03조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면 뭐가 안 된다? 무효 행위 추인. 추인한 거 뭐죠? 무효인 것을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 즉 유효로 만드는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란 말이죠. 기타.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량한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질서 중에서 하나가 뭐다?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요. 사회적 타당성. 그런데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회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알겠죠? 왜냐하면 선량한 풍속은 우리가 국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기타 앞에 있는 것은 기타 뒤에 있는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한마디로 사회 질서라고 하죠. 그러면 사회 질서를 뭐라고 하게 되면 위반하면 무효가 되죠.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뭐라 한다? 반사회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 반사회 질서 이렇게. 그래서 사회 질서 위반, 반사회 질서 행위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선량한 풍속을 말한다. 선량한 풍속을 뭐죠? 우리가 공서양속이란 말을 쓰는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뭐냐면 공서양속이다. 양속. 공서가 뭐죠? 공적인 질서죠. 질서. 공적인 질서, 사회 질서. 그것을 공서라고 그래요. 공서. 그래서 공서양속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공서양속이다. 이렇게 공서양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소양속에 위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
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선량한 풍속, 이것을 뭐란다? 첩계약, 윤리, 도덕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공공의 이익, 공익의 문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공익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윤리, 도덕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윤리, 도덕을 위반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첩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 을하고요. 뭐냐?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하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이렇게 등기해줘. 등기. 아파트를 등기해주고, 또는 아직요 등기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해주는 경우 있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등기해주고 첩계약을 해가지고 갑이 을을 첩으로 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첩. 윤리 도덕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첩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몇 조 위반돼서?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죠. 그래서 여기서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103조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고 103조에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죠. 103조에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746조 뭐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것이요.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항상 봐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첫 시간을 배웠죠? 청약과 승낙위에서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뭐란다? 원인행위죠. 그래서 계약을 뭐란다? 그것을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법 원인이죠. 그 다음에 이걸 뭐가 있다? 급여. 준다면 준다. 급여. 급여는 뭐다? 아파트를 을한테 등기를 줬잖아요. 급여. 그러면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죠. 이러한 불법 원인에 의해서 급여한 것은 뭐를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면 어떻게 돼요? 갑이 을에게 준 것을 다시 반환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103조와 관련이 돼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 그 무효가 103조와 연관이 돼서 무효가 되면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계약이 무효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으니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3조와 관련이 돼서 무효가 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우는 것은 뭐냐? 과연 이 행위가 103조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 물는 거예요. 만약에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내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103조하고 관련이 없이 무효이다. 그러면 내가 줬던 거 다시 반환받을 수 있고,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103조를 배우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이다.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첩계약을 그만두더라도 갑은 을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는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첩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소유자가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첩계약을 했으니까 반환 청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첩이 소유자가 되죠. 첩은 자기 거니까 자기가 그것을 정한테 첩을 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환을 청구를 못한단 말은 이 사람은 이제 누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의해서도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반환 청구 못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저당뿐만 아니라 근저당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3조에 위반이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근저당권의 경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첩계약이죠. 그럼 첩계약은요 모두가 다 무효가 돼. 예를 들어서
본처에 사전 승인이 있다거나 본처가 첩을 두는 것을 승인했어.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첩을 뒀어. 그것도 먼저 아내에 대해서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남편이요 첩한테 말했냐? 내 와이프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너를 내 호적에 입적시켜 줄게. 이렇게 첩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것 자체도 무효가 돼. 그러니까 첩하고 하는 약속 모두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 첩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뭐라냐? 너 만약에 내 첩이 그만두면 너 내 첩이 내가 더 이상 첩이 되기 싫다고 해서 첩을 그만두면 다시 반환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파트를 줬어. 너가 지금 너는 내 첩이니까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 만약에 내 첩 그만두면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첩 관계 후 종료. 첩 그만두면 다시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첩 관계 후 종료를 해제 줬고다는 증여.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갑이 첩한테 뭔가를 물건을 주죠? 그러면 무조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반환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갑이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행위라니까 아내가요, 너하고 못 살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 내가 그러면 더 이상 앞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 나쁜 짓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아내하고 합의를 해. 합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너가 그러면 반성했다는 것은 보여달라.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내 이름으로 해준단 말이죠. 아내 이름으로. 그러면서 거기다 조건을 달아. 뭐라고 되냐? 우리 둘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연결이 되는 동안은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라. 알았죠? 이렇게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뭐다? 부부관계가 깨졌단 말은 나중에 또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면은 그때 너 그 아파트 너 마음대로 처분하고,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은 너가 나를 용서해주고 같이 살게 된다 하면 우리가 합의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처분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너 이름을 앞으로 너 단독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너 마음대로는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조건을 달았단 말이죠. 이러한 조건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러한 조건은 유효가 돼요. 유효.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첩 중에서는 다른 것은 첩이란 말이 나오면 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는데 뭐는 유효가 되냐? 뭐는 첩계약을 해소, 그만두는 것, 이거 하나는 유효가 돼. 그만두는 것. 그 다음에 뭐를 주는 것?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주는 것. 이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돼. 봐. 갑이 을한테 너 내 첩이 될래? 아파트 하나 사줄게 이렇게. 그래서 내 첩이 되라가면서 아파트를 사주죠. 그건 불법 원인 급여예요. 그런데 첩을 그만두면서 그 첩이 밖에 이제 나가가지고 잠을 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첩을 그만두면서 첩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주는 거, 그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아파트 사줘도. 왜? 첩을 그만두는 거잖아요. 두는 거니까 해소죠. 아파트를 사주는 것은 생활비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가 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것이 있죠.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것. 그 중에서 뭐가 있죠?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는 것. 그것을 개인의 이익, 사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익은 뭐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투기의 목적. 투기를 할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강제집행을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럼 이것 딱 말해보면 투기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겠다, 상속세를 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경매를 당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누가 보더라도 잘 이건 못된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판례가 뭐냐? 이 투기 목적이나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이런 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 투기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투기를 할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나 구입했단 말이죠. 그걸 자체를 10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을 썼다. 낮은 가격을 뭐란다? 우리가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를 먼저 내지 않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괜찮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농지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자경, 농지는 자경하고 양도세 같은 거 3억원 이하 같은 거 양도세 안 내죠? 양도세 하면 몇 년 정도 있어야 되죠? 7년인지 8년인지 자경해야 되죠? 7년이에요 8년이에요? 오케이. 아직 안 배웠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지금요 예를 들어서 7년이라고 해봐. 내가 지금 6년하고 6개월이 지났어. 이제 6개월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럼 양도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당장 땅을 팔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땅을 팔면서 뭐란다? 등기는 언제 해가라? 6개월 뒤에 해가라. 이럴 수 있죠. 뭐를 내지 않겠어?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이 말이죠.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신탁 그러죠. 명의신탁. 명의를 맡긴다, 이 말. 명의신탁.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명의를 맡긴다, 이 말이죠.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는 것,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명의신탁 약정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상 약정이 무효예요. 그런데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불법이라는 말을 쓰려면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와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아까 천만에 얘기했죠. 103조와 관련이 돼서 무효이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고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집행. 그래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근저당권 알겠죠? 이런 것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아야 돼. 특히 여기에서 정답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강제집행 면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났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요.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이라는 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런 말이 나오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봐봐 여기요. 여러분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일정 기간? 이것은 뭐냐?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 아니다. 알겠죠? 이것은 103조의 위반이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러면요. 이혼하지 않는다. 사회적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정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혼인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또 무슨 자유도 있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혼을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부부가 서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무효이고 이혼 사유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그래서 뭐냐면 갑이 을한테 미용 기술을 가르쳐줘. 갑이 을한테. 약성절을 썼단 말이죠.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효가 돼. 왜냐?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한테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럼 우리 미용실에서 그만두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원주시에서 개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것은 유효가 돼. 왜요? 일정 기간이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남편이요, 아내한테요, 부정행위라고 난 다음에 용서받는 대가로 아내한테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가 아니고 언제? 부부 관계가 뭐 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고.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면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강박은 먼저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고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세 가지 강박은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한 그건 취소를 해요. 그런데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또는요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 박탈, 극심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효.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인이 있는이다. 지인이 있는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우리가 비진이 표시하고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단 말이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를 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런 경우는 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진이 있는 의사 표시여서 유효가 되는데, 일단 여기 103조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강박이라는 것이 반드시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박행위가 뭘 해야 돼? 극심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돼야 돼. 이런 보면 우리가 가끔 TV에서 뭘 보냐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깡패들이 있잖아요. 깡패들이 재산 건물 같은 거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이것은 죽어도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못 죽겠다는 거죠. 도장을 찍어 안 찍어? 안 찍죠? 그럼 어떡한다? 깡패들이 와가지고 사람 다 몸 잡고 와서 팔 잡아가지고 지장 찍어버리죠? 그럼 뭐요? 내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1%라도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박탈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지장을 찍죠? 그런 지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무효,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일정 기간이냐? 이렇게 두 개, 강박,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103조 위반이 아니냐 했을 때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뒤에가 대가라든가, 그러면 반대, 급부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그러면 산업 스파이죠? 그럼 산업 스파이가 뭐예요? 지금요, GM이 지금 문제되고 있죠. 우리나라 GM이요? 군상공장이요? GM이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한 5군데 정도에서요, 이 우리나라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일단 와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나라한테 공장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뭐 사용하는 전용 같은 거 내지도 않고, 이렇게 근로자들을 고용하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불리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한국한테 이제 지원을 요청하죠. 지원하면은 독일 같은 데는 3조인가 7조인가를 쏟아붓더라고요. 그렇게 받고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공장 폐쇄하고, 또 스위스 가서 또 폐쇄하고, 또 어디 가서 또 폐쇄하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 이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죠. 만약에 이걸 공적 자금 투입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때요? 군산 그쪽은 어때요? 완전히 망망했죠, 시장이 거기서. 그런데 이걸 공적 자금 투입을 했는데 GM이 하는 짓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건 2, 3년 뒤에는 또 쫑 내고 또 도망가겠죠. 알죠? 이럴 때가 또 문제가 되고, 그 뒤에 과연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뭐죠? 정책을 집행하는 자가 이제 권위이죠.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GM이요, 엄청 나쁜 놈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산업 스파이, 기업의 정보를 빼내주고 뭘 한다? 돈을 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밀수자금 있죠? 밀수하기위해서 밀수자금을 빌려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보험 사기죠, 보험. 보험 사기. 그래서 부정한 보험금 있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드는 거, 보험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다? 여기죠, 우리가 그 수사기관 있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뭐냐면 공무원 있죠? 우리 공무원한테 이런 청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무원한테 청탁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사람인데 왜 청탁해야죠? 알죠? 청탁하고 돈 주는 공무원한테 청탁할 수 있는데 청탁하면서 뭐 주는 거 안 된다? 돈 주는 건 안 된다며. 공무원한테 청탁하고 돈 주는 거. 알겠죠? 우리가 보면 가장 많죠. 요즘에 많은 건 진정서 제출하죠? 그래서 진정서를 내. 진정서를 냈다는 것은 상대방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진정서를 뭘 한다? 취하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는 거? 돈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돈하고 관계가 돼도 또 인정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첫 번째 뭐다? 첩계약. 우리 한 번 했죠? 첩계약에서는 첩계약을 해소하고 뭘 주는 거? 생활비하고 양육비 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첩계약을 하자고 하면서 돈 주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 노태우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맡기는 거, 임치, 이것은 된다 이 말이죠. 비자금 자체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예요.
그런데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 한다? 은닉기라고 얘기해. 맡기는 걸 임치라고 얘기해. 그럼요, 주지직 있죠? 주지직을요, 3억을 주고 샀어, 3억. 그럼 돈이죠, 돈? 돼, 안 돼? 안 되죠? 주지직을 3억 주고 사는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3억을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을 해. 알겠죠? 그래서 뭐란다? 주지, 임명행위라고 얘기해. 주지, 임명행위, 이 자체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약벌. 우리는 보통 위약벌 약정하죠. 위약벌. 여러분요, 상가라든가 아파트 부장을 하죠. 그럼 나중에 뭘 하냐? 위약벌 약정을 다 한단 말이죠. 위약벌 약정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위약벌 약정이 현저히 너무나 현저하게 뭐하다? 과도해. 너무나 과도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위반이 될 수, 여기요. 그 다음 그럴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현저하게 과도했을 때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증언이죠. 증언. 증언의 대가죠. 증언의 대가. 증언의 대가 그럼 대가 돈이죠. 증언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용인 그건 괜찮아. 용인되는 거. 그런데 뭐죠? 그것을 초과하는 거. 초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이 재판하는데 내가 증언을 해주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50만 원 정도 받는 거 그건 괜찮단 말이죠. 하루에요. 그런데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증언을 하러 간다. 위증을 하러 간다. 위증하러 가는 거 똑같죠? 그래서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괜찮아. 그것을 뭐 하는 거? 넘어서는 거. 초과하는 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라고 그래. 알죠? 초과되는 거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북 익산인가요?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원불교가요. 원불교 재단의 고등학교에다가 모든 재산을 다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찰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찰의 존립에 필수적인 건 필수 불가결한 재산. 필수 불가결한 재산. 이것마저도 뭐랬다? 이것마저도 증여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찰이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 그것은 103조에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우리 강행법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됐죠? 여러분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호사 아닌자가 자기가 소송을 수행을 하고 승소를 시켜서 소송가액을 나누자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가 알았죠? 변호사인 사람이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이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뭐라냐? 성공보수금 약정, 민사사건 성공보수금 이것은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사사건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는 형사사건 나왔는데 어떤 미친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험에는 민사사건으로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민사사건은 103조에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뭐가 나왔나? 형사사건이 안 났단 말이죠. 알겠죠? 형사사건의 경우는 103조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3년 전에가 났으니까 여기요 이게 형사사건이 나올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잘 봐둬라 이 말이죠. 형사사건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란다? 103조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딱 나오는 지문이죠. 시험에 딱 나오는 지문을 딱 봤을 때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요 우리가 하면 골프장이죠.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죠. 허가를 내주면서 뭐죠? 자기 그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돈 받기로.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골프장 허가 낼 테니까 돈을 얼마를 우리 사회에 기부해라. 그래서 기부금 받기라는 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지방자치단체 있죠? 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남항주시면 남항주시, 원주시면 원주시에 뭐가 있다?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시 소유, 남항주시 소유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재산을 개인한테 처분할 수 있죠.
개인한테 처분할 때는 아무렇게나 처분하게 되면은 뭐죠? 개인은 불로소득을 해서 이익을 얻고 지자체는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개인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을 개인 일반한테 처분할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와 요건과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돼 있단 말이죠. 무조건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처분할 때 지켜야 될 절차와 요건이 있어. 그런 절차와 요건은 다 뭐다? 그것도 다 효력 규정이죠.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 소유의 재산을 일반에게 처분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와 요건이 있다. 그런 것을 어기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03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 잠깐 쉬겠습니다.